월요일 아침부터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부터 마지막 수업이어서 줌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잘 들리시죠? 목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굳이 채팅까지 안 해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하시고 오늘 마지막 우리 재정학 이야기 좀 하고 한 학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우리가 조세 귀착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마저 하고 오늘 부분 균형 모형에서 조세의 효과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세가 얼마나 누진적인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한계 세율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제 공제죠. 공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누진성 조세 소득세제가 누진적이 될 수 있다는 간단한 이그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피곤하거나 졸립거나 뭐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거 강의 어,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들으셔도 괜찮아요. 뭐 질문이 있거나 시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더 나에게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강의를 드리면 되겠죠. 우선 이제 한계 세율은 일정합니다. 한계 세율이 뭐였었냐면 한번 보시죠. 한계 세율은 소득이 1원 늘어날 때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이고 평균 세율은 세금 나누기 소득입니다. 그래서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은 다시 한번 보시죠. 평균 세율은 소득,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이 되겠죠. taxable income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평균 세율이고 한계 세율은 소득이 1원 늘어날 때 추가로 얼마만큼을 부담해야 되는가. 그래서 델타 세금 나누기 델타 소득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한계 세율이고 평균 세율과 조금 다릅니다. 우선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그젬플은 뭐냐면 소득과 상관없이 소득 수준과 이건 뭐 $2,000 소득입니다. 상관없이 이제 한계 세율이 일정한 경우를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소득세제는 누진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왜 그런지 보시죠.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3,000의 공제가 있어요. 혹시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취업하면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국세청에 원래 이제 월급을 받게 되면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그 나머지를 월급으로 받게 돼요. 근데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정해진 일정 비율만큼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받게 되는데 내가 낸 세금이 나의 과세 소득과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냈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게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나의 소득이 얼마만큼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나도 알 수 있고 국세청도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과세 소득을 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낸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과 내가 정말로 내야 되는 세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리포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통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시간 혹은 굉장히 적은 금액의 소득을 얻고 있다면 한 100만 원 정도를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택서블 인컴이 100만 원 정도. 가구 원 가운데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 100만 원 정도 택서블 인컴을 줄여줍니다.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뭐 취약 아동이든 미취약 아동이든 한 100만 원 정도를 공제를 해줍니다. 뭐 다자녀 공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또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그젬플은 $3,00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번 해보죠.
소득 중에서 3,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제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택서블 인컴을 줄여주는 그런 공제고요. 한계세율은 20%로 일정합니다. 문제는 내 소득이 3,000달러가 공제액보다 소득이 더 적을 수도 있겠죠. 내 소득이 3,000달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차액만큼을 그 차액에 동일한 한계세율을 곱해서 그만큼을 이제 보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threshold라고 하죠. 어떤 그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떤 세율로 20% 여기서는 20%입니다. 일정 세율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텍스를 낼 필요가 없고 정반대로 보조금을 받습니다. 한계 세율이 20%로 일정하지만 소득이 늘어날수록 평균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시죠. 소득이 2,000달러면 당연히 공제액 3,000달러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 마이너스 공제액을 하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000달러가 되겠죠. 이 사람은 이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의 대상자가 됩니다. 자신의 소득이 공제액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000달러에다가 한계세율, 이건 한계세율이에요. 20%를 곱하면 이제 200달러가 되겠죠. 마이너스 200달러는 그 플러스 200달러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고 마이너스 200달러는 이제 내가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겠죠. 네거티브 인컴 텍스의 수혜자가 됩니다. 평균 세율은 세금 나누기 소득이니까 세금 200 나누기 자신의 소득 2,000달러를 하면 평균 세율은 이제 마이너스 10%가 되겠죠.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소득이 정확히 공제액과 같다면 이 사람은 뭐 당연히 택서블 인컴이 제로가 되니까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될 거예요. 공제액 빼면 그 세금이 제로여서 이 사람의 평균 세율은 0 나누기 소득 3,000달러니까 평균 세율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소득이 5,000달러라고 하면 공제액 3,000달러 제외하고 2,000달러의 20%만큼 과세를 하니까요. 세금은 400달러만큼 내고 이 사람의 평균 세율은 400 나누기 5,000이니까 8%가 되겠죠. 소득이 10,000달러인 경우에는 3,000달러 공제하면 자신의 소득은 7,000달러가 되고 거기에 한계세율 20%를 곱하면 1,400달러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사람의 평균 세율은 14%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만 달러인 사람의 3만 달러인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은 여기에서 3,000달러 공제하면 27,000달러가 택서블 인컴이 되고 거기에 20%가 세금이니까요. 5,400달러를 냅니다. 그럼 대략 18%가 평균 세율이에요. 그래서 한계 세율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제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 세율은 소득이 늘어날 때 상승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세 체계는 이제 누진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누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프로그레시브 인컴 텍스는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세율이 상승하는 조세 제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한계 세율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늘어날 때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똑같긴 하지만 공제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평균 세율이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상승하게 되겠죠. 누진 정도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 첫 번째 방법은 평균 세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그래서 V1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평균 세율의 변화를 통해서 누진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평균 세율이라고 하는 곡선의 탄력성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V2라고 썼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죠.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로축의 변수를 우리가 소득이라고 부르고요. 세로축의 변수를 이제 평균 세율이라고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이러한 소득세제의 특징은 뭐냐면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상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득이 증가할 때 네거티브였던 평균 세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의 이제
조세 제도를 지금 이그젠플로 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세율, 소득에 대해서 평균 세율 곡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면 첫 번째 방법은 누진 정도를 측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런 평균 세율 곡선의 기울기를 측정해 본다는 거예요. 기울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두 구간을 정해서 I0와 소득, 그 다음에 소득 I1이라고 하는 두 점을 정해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는 것입니다. 소득이 I0인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평균 세율이 있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I0인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을 T0라고 하면 이 사람의 평균 세율은 T0 나누기 I0가 될 것이고 소득 I1인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T1이라고 한다면 텍스예요. 그럼 T1 나누기 I1이 바로 소득 I인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평균 세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측정해서 우리가 누진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럼 기울기는 두 점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단순하잖아요. 가로축의 증가분분의 세로축의 증가분이 세로축 변수의 증가분이니까 가로축 변수의 증가분분의 세로축 변수의 증가분 뭐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우리가 쓰니까 델타 x는 i1 마이너스 i0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델타 y에 해당하는 것은 두 평균 세율의 차이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진 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더 누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면 더 누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득이 늘어날 때 평균 세율이 더 빠르게 상승한다면 그러한 조세 제도는 더 누진적이다. 그래서 누진성 정도 V1의 값이 더 커지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기울기를 측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V1은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통해서 누진성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V1이 클수록 더 누진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평균 세율 곡선의 탄력성을 통해서 이제 누진성 정도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1% 늘어날 때 평균 세율은 세금입니다. 세금은 몇 퍼센트 늘어나는가로 측정을 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만 두 번째 방법은 탄력성이고요. 그래서 소득이 1% 증가할 때 조세 부담액이 몇 퍼센트 증가하는가로 측정을 합니다. 소득의 퍼센티지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소득의 퍼센트 변화를 이렇게 씁니다. I0에서 I1으로 늘어날 때 소득이 몇 퍼센트 늘어났는가를 이렇게 쓰죠. I1 마이너스 I0 나누기 I0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득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소득이 몇 퍼센트 늘어났는가? 뭐 20,000원 마이너스 10,000원을 처음에 소득이 10,000원으로 나누어주면 이제 100%가 되겠죠. 소득의 퍼센트 변화, 그 다음에 세금의 퍼센트 변화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T1은 I1의 소득을 갖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요. T0는 I1의 소득을 갖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제가 정의했습니다. 세금의 퍼센트 변화는 T1 마이너스 T0 나누기 T0가 되겠죠. 그래서 탄력성의 개념은 어떤 변수가 1% 변할 때 그것과 관계가 있는 또 다른 변수가 몇 퍼센트나 변하는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V2가 크면 클수록 탄력성의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크면 클수록 더 누진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소득이 I0인 사람이 원래 T0의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어요. 어떤 세법 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20% 늘어나서 1.2의 T0가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20% 늘어났으면 1.2 곱하기 100 하면 12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득이 I1인 사람도 똑같이 20%만큼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T1에서 1.2 곱하기 T1으로 세금 부담액이, 조세 부담액이 늘어났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누진성 정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V1이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해서 누진성 정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V2라고 하는 지표를 통해서 누진성 정도의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참고로 여기 줌에 안 들어와도 출석 체크 뭐 이런 거 안 하니까요. 그냥 뭐 그냥 나가셔도 괜찮고, 만약에 다 나가시면 뭐 그러면 저는 이미 녹화해둔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저 녹화해둔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하시고. 우선 첫 번째 지표를 통해서 누진성 정도를 측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진성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앞서 우리가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V1 그냥 old라고 부르고, 왜냐하면 before니까,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I1, I0. 그 다음에 평균 세율의 차이가 됩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기울기니까요. 평균 세율 곡선이라고 하는 것의 기울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V1 ol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세금이 20%씩 증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I0와 I1이니까요. T1이 1.2배 늘어나고, 새로운 누진성 정도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2에 T1, I1, 1.2에 T1, I1, I0. 그 다음에 I1 마이너스 I0. 보시면 1.2가 분자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1.2를 빼낼 수 있겠죠. 1.2에 I1, I0, 그 다음에 T1, I1, T0, I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기존에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진성 정도였으니까 1.2에 V1 old라고 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소득의 I0와 I1인 사람이 모두 다 조세 부담 정도가 20%만큼 늘어난다면, 그러면 이제 누진성 지표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이 조세 제도는 더 누진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를 사용해서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이제 앞에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간단하게 그렸잖아요. 그림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슬라이드에는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로축의 변수가 소득이고, 세로축의 변수가 평균 세율이에요. T 나누기 I.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평균 세율 곡선이 있고, 우리가 요 두 점과 요 한 점과 요 한 점 사이의 기울기를 측정했더니 이게 바로 V1 old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냐면 평균 세율이 이 두 점에서 모두 다 상승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평균 세율이 여기에서 1.2배가 됐고, 여기에서도 1.2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2배, 1.2배. 평균 세율이 모두 다. 그러니까 뭐 소득은 똑같은데 세금이 그냥 1.2배 됐으니까 평균 세율도 1.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30%에서 1.2배가 되면 20%라고 할까요? 20%에서 1.2배가 되면 이거는 몇 퍼센트가 되냐면, 이거의 1.2배면 2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의 1.2배가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48%가 되는 거예요. 여긴 24%로 4%포인트만큼은 상승하는 거고, 40% 여긴 4%포인트만큼 상승하죠. 20에서 24%로. 40에서 48%로 상승하는 거는 8%포인트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배라고 하는 것은 비례적이기 때문에 값이 커지면 그 상승의 폭도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세율 곡선에서 1.2배 상승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요 정도 상승하겠지만, 예를 들면 4%포인트만큼. 근데 그 값이 더 커지면, 여긴 40%란 말이에요. 그 값이 더 커지면 이 상승폭도 2배가 될 거예요. 지금 여기 2배잖아요. 8%포인트.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런 세법 개정을 통해서 평균 세율 곡선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달라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1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바로 평균 세율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지표는 이제 탄력성인데 탄력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누진성 정도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V2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우선 소득이 I0에서 I1으로 변할 때 소득의 퍼센트 변화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0인 사람이나 I1인 사람이나 우리가 소득의 변화는 보지 않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세금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퍼센트 변화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세금의 퍼센트 변화, T0에서 T1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게, 그러니까 소득이 I0, I1인 사람의 경우 각각 세금이 T0에서 T1으로 늘어나는데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T0인 사람도 1.2에 T0를 내야 되고 T1이었던 사람은 1.2에 T1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1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경우 이 퍼센트 변화를 계산하는 거나 1.2에 100만 원은 120만 원이고 1.2에 200만 원은 240만 원이니까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변하는 게 과연 몇 퍼센트 변하는 건가? 이것도 100% 변하는 거고요.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100%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0에서 1.2배의 T0가 되고 T1에서 1.2배의 T1이 되면 세금의 퍼센트 변화는, 그러니까 조세 부담의 퍼센트 변화는 사실상 변하지 않습니다. 퍼센트 변화는 동일해요.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우선 세법 개정 이전에 before라고 한번 해보죠. 이전의 퍼센트 변화는 조세 부담의 퍼센트 변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 개정 이후의 퍼센트 변화는 어떻게 될까? 1.2배의 T1 마이너스 1.2배의 T0 나누기 1.2배의 T0가 되겠죠. 그러니까 before and after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after 이후에, 그러니까 세법 개정 이후에 T0인 사람과 T1,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I1, 제로인 사람과 I1인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의 퍼센트 변화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에도 1.2가 있고 분모에도 1.2가 있으니까 사실상 조세 부담의 퍼센트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누진성 정도를 측정한다면 모든 사람의 조세 부담이 20%만큼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세 제도는 누진성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겠죠.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섹션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partial equilibrium 모형이고요. 이건 사실 제 생각에는 partial equilibrium analysis가 조금 더 적절한 이 섹션의 제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이제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가 특정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시장에까지 어떻게 파급되는지, 파급된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세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장과 거래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분석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부분 균형 분석이고요. 그러한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모형이라든가 프레임워크라든가 분석의 도구, 분석의 방법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칭하는 말이 바로 모형이죠. 부분균형 모형. 그러니까 부분균형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형이에요. 그 일반 균형 분석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이 일반 균형 모형이겠죠. 그래서 조세가 뭐 소득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사실은 이제 이건 조금 더 큰 주제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어떤 자원 배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특정 시장에만 국한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겠다고 한다면 정확한 그림을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대체로 뭐 그것도 괜찮다. 뭐 항상 그렇죠.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조세는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상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균형 분석은 대체로 세금이 부과될 때 그 부과되는 제품 혹은 부과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비교적 크지 않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이 다른 시장과의 그 연계성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려고 하는 세금은 이제 유닛 텍스라고 해서요. 단위세 혹은 이제 뭐 물품세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위세의 형태를 갖는 물품세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물품세의 다양한 형태를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유닛 텍스고요. 유닛 텍스는 뭐 가장 유사한 그 정확히 휘발유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휘발유 가격이 변하면 그 이 휘발유세,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을 때 그 텍스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주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례가 유닛 텍스인 것 같아요. 휘발유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휘발유를 얼마나 많이 구매하는가에 따라서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주유소에 가면 리터로 구매를 해요. 저는 항상 20리터를 넣습니다. 제 차가 별로 크지 않아서 뭐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막 30리터, 40리터씩 막 넣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러니까 20리터 정도의 기름을 한 번에 넣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3만 원이요, 5만 원이요, 뭐 7만 원이요 이렇게 금액을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항상 20리터. 그래서 만약에 휘발유를 뭐 5리터를 구매한다, 10리터를 구매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리터당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휘발유세는 보통 이제 금액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례는 아닙니다. 만약에 휘발유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가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슷한 형태가 휘발유세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정확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위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매하는 제품의 단위당 부과되는 일정 금액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뭐 기름을 1갤런을 구매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갤런에 대해서 얼마의 세금을 이제 부담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샴페인의 이그젬플을 보려고 하고요. 샴페인 1갤런에 3달러 40센트의 물품세입니다. 물품이니까. 근데 이제 물품세는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싶은 것은 단위세, 유닛 텍스예요. 샴페인 시장은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적이어서 이 시장에서의 샴페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물품세가 도입되기 전에 균형 가격을 P0, 균형 거래량을 Q0라고 제가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가 들어와서 가격도 달라질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샴페인을 구매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가격과 판매하는 사람이 이제 받는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텍스가 들어오니까. 텍스가 없었을 때는 지불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금액과 판매하는 사람이 받는 금액이 동일했을 텐데, 텍스가 들어오면 이 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제가 PB라고 쓰고 B는 바이어입니다.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PB고 그다음에 판매자가 받는 가격이 있겠죠. PS라고 제가 부를 거고요. 이 둘 사이에 이제 차이가 발생하겠죠. 텍스 때문에 정확히 이 금액의 차이가 바로 유닛 텍스입니다. 텍스는 거래되는 제품의 단위당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가격과 상관없습니다. 갤런당 $6의 물품세가 도입되었고 이것을 우선 구매자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판매자들이 부담하는 경우는 나중에 이어서 볼 거고요. 바이어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예요. 우선 이제 유니텍스가 들어오기 전에 샴페인 시장은 물론 이제 유니텍스가 들어와도 완전 경쟁 시장이긴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인 샴페인 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되고요. 균형 가격, 그 다음에 거래량은 Q0가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뭐라고 가정했냐면 구매자들이 물품세를 유니텍스의 형태입니다. 물품세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구매자가 샴페인을 구매할 때 세금을 내야 된다면 그게 바로 이제 구매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이긴 한데 제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이제 두 번째 수시 전형이 있어서 우리가 수능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제가 수시 면접을 했고 그다음에 수능 시험 끝나고 이제 어제 다시 한번 수시 면접을 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세금을 내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어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학생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구매할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선 공급 곡선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질문은 이제 수요 곡선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텐데 수요 곡선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우선 공급 곡선을 우리가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수요 곡선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변화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이유는 비교적 분석의 방법이 조금 우리가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방법과는 좀 이제까지 봤던 방법과는 조금 사뭇 다를 수 있어서 우선 대충 뭐 아시겠지만 원 갤런은 대략 한 4리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꽤 큽니다. 양이 굉장히 많죠. 4리터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인 한 병이 이제 와인 병을 여기 갖다 놨어요. 와인 한 병이 한 요 정도 크기 됩니다. 요 정도. 네, 그쵸? 네. 요게 얼마만큼 되냐면 이게 750ml네요. 750. 그러면 대략 한 5병. 네, 5병. 와인 5병 정도 되겠네요. 4리터면 와인 5병. 와인 5병이 이제 1갤런 정도 돼요. 그러면 뭐 한 병에 한 2만 원 정도 한다고 치고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대략 10만 원. 적정할 것 같습니다. 10만 원어치 와인을 사는데 10만 원어치의 와인을 사는데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냐면 지금 3달러 40센트니까 그냥 편의상 5천 원이라고 하죠. 5천 원 조금 안 될 텐데. 와인이 비싸죠. 2만 원이면 좀 비싸요. 2만 원이 뭐 더 비싼 와인도 많지만 싼 와인 5만 원이라고 합시다. 만 원짜리. 네, 750ml의 만 원짜리 와인도 많이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와인을 사는데 이제 5천 원의 세금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Q0 갤런의 와인을 구매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이게 1갤런은 아니겠죠. 그렇죠? 갤런당 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갤런당. Q0의 와인을 구매하는 사람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5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Q0만큼을 구매하는 사람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다음 슬라이드에 좀 나와요. 그래서 안 적으셔도 돼요. (5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Q0를 내가 구입할 때 5만 원까지 낼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이거보다 더 내라 그러면 저는 싫습니다. 이거보다 적게 내라 그러면 땡큐지만 이거보다 더 내라 그러면 구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천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구매자한테 차지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할 거고요. 우선 5천 원을 내가 더 부담해야 된다면 Q0만큼을 구매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당연히 5만 원까지 낼 수 있었던 사람한테 5천 원만큼의 텍스를 부과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지불 용의 금액은 4만 5천 원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이 뭐 다른 구매자든 혹은 판매자든 어떠한 수요 곡선을 관찰하게 되냐면 수요 곡선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인지하게 되냐면 이제 텍스만큼 5천 원이겠죠.
그래서 U라고 했습니다. 텍스만큼 이 지불용의 금액 곡선이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5,000원만큼. 그렇죠? 5만 원까지 낼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텍스를 5,000원만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낼 수 있는 지불용의 금액은 텍스를 빼고 그 차익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관찰하게 되는 수요 곡선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세금의 크기만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래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요. 왜냐하면 지불용의 금액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적절한 방법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QA만큼을 구매하는 사람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원래 PA였었는데 이제 텍스가 들어오게 되면 텍스 빼고 나머지 금액까지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겠죠. 지불 용의 금액이 텍스만큼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QC만큼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었던 금액은 PC였는데 이제 텍스가 들어오면 텍스만큼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시장에 굳이 판매자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고요.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중요한 건 판매자니까. 왜냐하면 구매자들은 자기의 지불용의 금액이 떨어지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구매자가 인지한다는 표현을 제가 사용하지 않은 거고요. 여기에서 왜 판매자라고 썼냐면 구매자는 자기 지불용의 금액 떨어지는 거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판매자가 인지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은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말씀드렸듯이 구매자들은 자기 문제니까 모른다는 게 좀 더 이상하고 그걸 인지한다는 표현도 조금 이상해서 그냥 제가 판매자가 인지하는 수요곡선이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곡선의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매자가 인지하는 수요곡선 혹은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관찰하게 되는 수요곡선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럼 새로운 균형이 나타날 텐데 이게 이제 원래 균형이었고 세금이 들어오기 전에 이 점이 세금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죠? before tax고요. 유닛 텍스예요. 우리는 지금 물품세 형태로 유닛 텍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텍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새로운 수요 곡선 혹은 판매자가 인지하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 점이 균형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PS와 PB를 따로 구분을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PS는 이제 판매자가 받는 가격이고 PB는 이제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가 들어올 때 얼마만큼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부분균형 모형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세금이 들어온 이후에요. 애프터 텍스예요. 세금이 들어온 이후에 첫 번째 거래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달라진 거래량을 확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PB,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 세 번째는 셀러가 판매자가 받는 금액. 이 세 가지를 이제 어떻게 찾는지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저도 좀 헷갈렸고 옛날에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젊었을 때 공부할 때 제가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겠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PB와 PS를 찾는 방법. 우선 거래량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수요 곡선과 여기에서 이제 수요 곡선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매자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변했고 새로운 균형에서 이제 거래량을 찾으면 그게 바로 텍스가 부과된 이후에 샴페인의 거래량이 돼요. Q1입니다. 거래량은 Q1으로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부과된 세금 3달러 40센트 가운데 누가 얼마만큼 내는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중에 확인할 거고요. 여하튼
구매자는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3달러 40센트가 될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적게 낼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텍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럼 당연히 금액이 얼마만큼은 상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3달러 40센트만큼 상승하지는 않습니다만 얼마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상승한 새로운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없는 사람은 이 시장에 참가하지 않겠죠. 그래서 전에는 텍스가 들어오기 전에는 시장에 참가했지만 텍스 때문에 이제 시장을 떠나는 구매자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런 구매자들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요. Q1만큼이 이제 거래가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가격은 이제 그 다음에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Q1만큼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Q1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변한 새로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하나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세금이 들어온 이후에 이야기한 새로운 균형에 대응하는 것이겠죠. 더 올라가면 그 이전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텍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전의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도 달라질 수 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전의 수요 곡선도 지우지 말고 같이 보는 게 도움이 돼요. Q1만큼을 구매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그러니까 텍스를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텍스를 빼고 구매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PS잖아요. 텍스를 빼고 텍스만큼 빼고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니까 이게 바로 PS가 되는 거예요. 판매자들이 받는 가격입니다. 그럼 실제로 구매자들한테 우리가 과세를 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내야 되는 가격은 얼마일까? 거기에 텍스만큼 더하면 되겠죠. 텍스만큼 더해서 그게 바로 이전 수요 곡선이 될 거예요. 이 가격이 바로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질문 있어요? 세금이 부과가 되면 물론 이제 구매자들한테 세금을 부과했지만 사실 이 세금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가는 뭐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죠. 현실에서 이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제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를 복잡하게 하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죠, 그렇죠? 복잡하게 하고 복잡하게 해서 뭐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 거야. 세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판매자가 받는 가격,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P0로 똑같았지만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구매자들은 이만큼의 가격을 더 지불해야 됩니다. 텍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판매자들은 전보다 더 적은 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구매자도 손해를 보고 월스오프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판매자도 전보다 더 나빠집니다. 월스오프해지는 거예요. 전에 받던 가격보다 적게 받아야 되니까 판매자는. 구매자는 텍스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지불했던 샴페인 1갤런의 가격과 지금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두 가격의 차이가 정확히 텍스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Q1에서 이 두 수요 곡선의 차이로부터 판매자가 받는 가격과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찾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이동한 거리가 정확히 텍스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슬라이드에 나오지만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텍스 웨지라고 부릅니다. 조세 격차, 텍스 웨지. 그 다음에 구매자도 손해를 보고 판매자도 손해를 봤습니다. 이득을 보는 주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정부죠. 정부는 조세 수입에 이득을 얻습니다.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냐면 갤런당 $U 만큼의 세금을 차지를 하고요. 그럼 갤런당 $U 니까 시장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샴페인이 거래가 되는가가 중요할 거예요. 텍스가 들어오게 되면 거래가 되는 샴페인의 양은 바로 Q1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되겠죠. 그림에서는 뭐 이건 이제 사각형의 넓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Q1이 이제 사각형의 밑변인가요? 가로의 길이인가요? 하여튼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U가 바로 높이인가요? 세로? 하여튼 높이. 그래서 그림에서는 정확히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네. 뭐 우리가 자중손실 이런 얘기는 미시경제학이나 경제학 원론에서 배우셨을 것 같아서 여기서 뭐 특별히 따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뭐 사실 중요한 것은 구매자도 손해를 보고 월서프해지고 판매자도 월서프해지는데 정부만 조세 수입을 얻어요. 물론 이제 정부가 이 조세 수입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대체로 이 조세 수입이 좋은 방향으로 자원 배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시 면접에서 네, 세금을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거부감이 없는 학생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거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렇죠? 네. 문제는 그 판매자와 구매자의 손실과 조세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로스와 게인을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판매자와 구매자는 모두 다 손해를 봤습니다. 정부는 이득을 봤어요. 로스와 게인을 이제 우리가 더했을 때 내수로 봤을 때 게인이 발생하는지 내수로 봤을 때 로스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텍스는 여러분 자중손실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듯이 내수로 봤을 때 로스가 발생합니다. 로스가 게인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러한 손실을 우리가 자원 배분의 왜곡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deadweight loss라고 얘기합니다. 자중손실이라고 번역하죠. 두 번째 이제 판매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구매자한테 부과했을 때는 수요 곡선이 반응했습니다. 이제 판매자에게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수요 곡선은 변하지 않을 거고요. 공급 곡선이 변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사실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같습니다. 우리가 공급 곡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죠. 수요 곡선은 지불용의 금액으로, 그다음에 공급 곡선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가격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판매자에게 과세한다면 수요 곡선에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공급 곡선의 변화가 나타날 텐데 공급 곡선은 기본적으로 판매자들이 받아야 되는 최저 가격이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Q0만큼을 판매하는데 P0보다 더 낮은 가격을 받으면 이 판매자는 판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P0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 땡큐지만 P0보다 낮은 가격 Q0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을 받게 되면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 과세가 돼요. 판매자들한테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판매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Q0 갤런에 이제 5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내가 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 못 받아도 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정부가 과세까지 했습니다. 플러스 5천 원. 그렇다면 판매자는 얼마만큼을 받으려고 할까? 당연히 5만 5천 원만큼 받겠죠.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과세를 하게 되면 정확히 세금의 크기만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팔고 있느냐와 상관이 없겠죠.
자신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가격보다 5,000원씩을 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지하게 되냐면 공급 곡선이 세금의 크기만큼 이제 위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3페이지로 가세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 참가하는 참가자들, 구매자들이겠죠. 그렇죠? 판매자들은 자기가 더 받아야 되는 거 자기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매자, 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겠죠. 시장의 참가자들이 인지하게 되는 공급 곡선은 정확히 세금의 크기만큼 위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 먼저 보지 마시고요. 새로운 균형에서, 이게 이전 균형입니다. 새로운 균형에서 시장의 거래량이 얼마만큼인가를 먼저 찾는 것이 이 세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자원 배분의 변화, 시장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제 위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시장에서의 거래량은 Q1으로 감소할 거예요. Q1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매자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얼마이고 판매자들이 받는 금액은 얼마이고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얼마인지를 이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보시면 Q1만큼 이제 거래가 되는데 판매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Q1만큼 판매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받아야 되는 금액은 바로 SC 프라임이 되겠죠. 이게 이제 세금 때문에 판매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금액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만큼을 판매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가격이 텍스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판매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누가 지불하는 것이냐? 바로 바이어들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바이어들이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죠. 네. 이게 바로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판매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가격이 이만큼이고 이걸 받아서 텍스를 내고요. 3달러 40센트만큼의 텍스를 내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이만큼이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판매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요즘 주머니 안 쓰죠. 지갑을 쓰죠.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개념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판매자들의 지갑에 들어가는 돈이 바로 PS예요. 이게 바로 판매자들이 받는 금액이고 그러면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바로 PB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정확히 이 그림은 앞에 우리가 봤던 그림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텍스의 경우에는 뭐 물품세는 여러 가지 형태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거래되는 거래량에 과세를 하는 거예요. 갤런당 얼마, 뭐 킬로그램당 얼마, 뭐 파운드당 얼마 이렇게 차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니텍스의 경우에는 누가 부담하는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고요. 물론 법적 귀착은 의미가 있겠죠. 뭐 법적 귀착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종부세는 전체 국민의 2%만 부담해요. 그럼 2%로 끝나는가? 그건 뭐 맨날 법적 귀착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린 경제적 귀착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사람들이 경제적 귀착과 법적 귀착도 구분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구분하지 않겠다는 건지, 구분하지 못하겠어요. 행정고시에 이런 문제 다 나오는데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을 동일시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보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유니텍스의 경우에는 누구한테 차지하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일해요. 판매자도 전부 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고 텍스가 들어오면 구매자죠. 구매자는 전부 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고 셀러들은 전부 다 더 낮은 가격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PB와 바이어들이 지불하는 가격과 셀러들이 받는 가격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텍스 웨지라고 부르고요. 이 텍스 웨지를 조세 격차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웨지라고 하는 단어를 경제학에서 사용하면 이 웨지는 단순히 그냥 어떤 갭 이런 뜻인데
갭이라든가 뭐 혹은 뭐 difference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텍스 디퍼런스나 텍스 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웨지라는 단어를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디퍼런스나 갭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제학에선 대체로 중립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중립적이라는 것은 이게 뭐 네거티브하거나 뭐 파지티브하거나 이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차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웨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냐면 이 단어가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웨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라고 하는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네거티브합니다. 그냥 단순히 뭐 임금의 차이, 임금 격차라고 할 때 뭐 wage difference, wage differential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따라서 혹은 어떤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차이인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수반할 때 우리가 웨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질문 있어요? 우리의 예에서는 한번 보시면 우리의 예에서는 누가 조금 더 부담을 많이 하냐면 여기서 부담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누가 더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냐면 보시면 구매자들이 바이어들이 조금 더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보시죠. 누가 더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냐면 바이어들이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더 많이 상승합니다. 셀러들이 받는 금액은 조금 덜 떨어지고 바이어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텍스의 버든이 누구한테 더 많이 집중이 되는가라고 하면 바로 바이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바이어들에게 더 많은 버든이 집중이 될까? 왜 그럴까? 자세히 보면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죠. 뭐가 더 플랫하고 어떤 곡선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에 어떤 곡선이 더 플랫하고 어떤 곡선이 더 스티프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더 스티프하고 뭐가 더 플랫한가? 대체로 서플라이 커브가 조금 더 플랫하고요. 그 다음에 디맨드 커브는 조금 스티프하죠. 그렇죠? 얘는 좀 스티프합니다. 상대적으로. 수요 곡선은 스티프할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커브와 같이 대체로 플랫할 때는 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탄력적,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할 텐데 그 감소하는 퍼센트가 굉장히 크다면 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 감소하는 퍼센트가 매우 작다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에 대해서도 가격이 1%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공급량의 퍼센트 변화가 매우 크다면 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 공급량의 퍼센트 변화가 매우 작다면 이제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곡선은 탄력적이에요. 가격이 1% 상승할 때 공급량의 퍼센트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고요. 그다음에 수요 곡선은 보기에도 스티프하고 비탄력적입니다.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량의 퍼센트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죠. 감소하긴 할 텐데. 자세히 보면 판매자들의 공급 곡선이 구매자들의 수요 곡선보다 더 플랫, 상대적인 relatively flat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탄력성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이제 용이한데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탄력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죠.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 원론이나 미시경제학 때 배우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상황에서 더 탄력적일 수 있다. 뭐 몇 가지 배우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공급 곡선도 이러한 경우에 이제 더 탄력적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셨을 텐데
수요 곡선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체제가 많은 거예요. 샴페인에 과세를 해요. 샴페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파클링이 들어가 있는 와인이잖아요. 그러면 샴페인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 구매자들이 뭐 그러면 스파클링 없는 와인을 마시지 라고 해서 스파클링이 없는 와인으로 다 갈아탈 수 있어요. 빠르게 갈아탈 수 있다면 그러면 수요 곡선은 탄력적이 될 거예요.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세금으로 인해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뭐 비교적 조금 더 싼 와인으로 갈아타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샴페인 시장의 수요 곡선은 탄력적이 될 거예요. 탄력적인 수요 곡선으로 샴페인 시장은 표현될 수 있습니다. 표출될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어떤 재화의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뭐 하나만 생각해 보자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대체재들이 많아서 다른 재화로 옮겨가는 것이 용이하다는 걸 뜻하고요.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겠죠. 공급 곡선도 만약에 이제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하거나 할 때, 지금 우리는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보고 있으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 좋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생산량을 줄이면 돼요. 근데 가격이 하락할 때, 그러니까 과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제 공급량을 줄여야 되는데, 공급량을 줄이는 것이 비교적 쉬운 제품이라든가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나 그런 제품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만약에 가격이 하락해요. 그러면 뭐 생산 설비를 갑작스럽게 줄이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이 용이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내가 투입하고 있던 노동을 다른 생산에 이렇게 쉬프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거나, 혹은 더 이상 내가 이 시장에서 뭐 이윤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럼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퇴출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제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와 이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로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 제가 지난 강의 분량이 86분인가 87분쯤 돼서 오늘은 한 15분 정도, 최소한 10분 이상은 빨리 끝낼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해도 되는데 뭐 더 하지 않는 것이, 덜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안 그러는데요. 더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좀 아이러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기말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페이지까지죠.